이 사람이 세무서에 진정 넣으면 여기 1억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세금 추징 나와요. 1억이 순이익이면 35%면 세금 3천만 원 나와요. 차업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을 미루는 거예요, 뒤로. 근데 이 감가상각을 뒤로 밀어버리면 차업 감면이 깨집니다. 대표님은 4대 보험료 아끼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세금. 그래서 조금 스마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 등록부터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초반에 있는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금 신고는 또 어떻게 끝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일단 사무실 구하는 것부터 급하지,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것도 급하지, 사업자는 매출 나오고 나서 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시점부터 벌써 이미 절세는 많이 깨졌다. 그래서 원래는 임대차 계약하자마자 사업자 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걸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업자 내기 전에 인테리어를 먼저 한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 대표님한테 인테리어 해주시고 저 사업자 나오면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라고 일단 첫 번째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대표님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돈 받으면 바로 해야지, 다음 달에 해주면 나 문제되는 거 아니냐. 법상으로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법상 기한은 2월 10일까지 무조건 해줘야 돼. 근데 이제 괜히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대표님 저 현금영수증 제 주민번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깔끔해요. 근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주민번호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무관해지거든요. 나중에 담당 세무사님한테 저 사업자 내기 전에 주민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있으니까 이거 꼭 처리해달라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경비 처리뿐만 아니라 부가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기간이 있어요. 기간은 언제냐면 상반기 우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때 받은 거는 내가 사업자를 7월 20일까지만 내면 돼요. 그럼 그때만 내면 7월 25일 날 1월 1일에 받은 인테리어 비용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로 하반기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것들은 1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내고 꼭 담당 세무사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저 사업자 내기 전에 받은 영수증이 있다. 이거 꼭 부가세 넣어달라.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 결제하면 10% 할인해주겠다. 그쵸.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인데 대표님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저는 1억 1,000만 원 줘야 돼요. 그거랑 그냥 현금 주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9천만 원 해드릴게요. 유혹하죠. 이게 유혹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세상엔 공짜는 없어요. 그 인테리어 대표님은 달고 다른 사람이야. 아니 1억 1,000만 원 받았는데 왜 9천만 원 받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1억 1,000만 원 주는 게 유리해요. 그 이유는 일반 과세자면 내가 낸 부가세 100% 공제받아요. 그럼 1억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은 그대로 환급받을 거예요. 그럼 내가 낸 돈은 1억이죠. 그래도 9천만 원하고 1억이면 1,000만 원 차이네요. 더 많이 내는 거죠. 하지만 세금 신고를 이제 내년 5월에 할 때 1억에 대한 경비 처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최저세율이 순이익이 1,200만 원 기준으로 6%, 조금 넘어가면 15%, 금방 30% 돼요. 그럼 1억에 30%면 3천만 원이죠. 9천을 그냥 줘버리면 경비 처리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무조건 계산서를 받는 게 좋다. 만약에 현금으로 딜을 할 거면 한 30% 싸게 해야 돼요. 아, 사장님 7천만 원이면 제가 현금 줄게요. 이러면 할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간이가세자도 마찬가지. 간이가세자도 1억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환급이 다 안 되기는 해요. 한 1,200만 원 환급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1,800만 원 차이 나죠. 근데 간이가세자도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간이가세자인데 세금 내나요? 그거는 부가세가 세금이 적은 거지. 소득세는 면세사업자든 간이가세자든 일반가세자든 똑같이 소득세를 내요. 그러면 내가 1억 1,000 중에 한 200만 원 공제받았다. 1억 800이 소득세 때 경비 처리가 될 거예요. 아까 30%면 30% 할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도 무조건 세금계산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은 대표님이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못해 내가 사무실 가면서 뭐 버스 탈 수도 있고 택시 탈 수도 있고 이런 조그만한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 거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외우세요.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맺는 순간에 바로 맺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내는 거예요.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 거, 사업자 낸다고 수수료가 발생한다거나 세금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업자 내는 게 대표님을 지켜주는 길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리금. 이거는 10명 중에 9명은 놓치고 있는 거. 근데 이 9명 놓치고 있는 게 인테리어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알고 이거를 뭔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9천만 원 해주는 거라고 친다면 이건 완전 달라. 권리금은 쌍방이 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뭐냐면 일단 권리금은 이거예요. 이 내 영업 자리, 여기는 맛집으로 소문난 자리여서 사람들이 계속 쫓아올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요. 무형의 재산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제가 앞으로 사업할게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보통 눈에 안 보이잖아요. 권리금은. 그냥 현금 주세요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돈을 주는 거는 무조건 증빙을 받으면 경비 처리가 다 된다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자, 권리금이라는 명목하에 제가 1억을 줬어요. 근데 보이는 건 없어. 왜냐? 바닥 권리금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증빙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양도인한테 저 이거 줬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 그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미 폐업을 해버린 거야. 그럼 계산서 발행을 못하죠. 그러면 인건비 신고, 좀 기타 소득 신고라고 있어요. 소득의 종류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타 소득. 이걸로 8.8%만 떼고 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난 1억 받고 싶은데 왜 8.8% 떼고 줘? 라고 말할 거잖아요. 난 1억 받고 싶은데 왜 880을 떼고 주냐? 나 손해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세무사랑 연결해줘라.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둘 다한테 좋아요. 8.8% 떼는 게. 자, 이유가 뭐냐면 매수인은 1억을 줬는데 1억이 경비 처리가 될 거예요. 왜? 무형자산.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이 처리가 돼요. 형태만 안 보일 뿐. 그러면 매도자 1억을 받았죠. 받았으면 세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타 소득으로 받으면 60%를 경비 인정을 해줘. 1억을 받았는데 4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럼 그 8.8%는 뭐냐? 그 본인이 내년 5월에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은 빼줘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게 아니야. 그냥 미리 걷었다가 세금 신고하고 요건 미리 낸 세금을 빼주는 개념. 이게 서로 간에 유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죠? 매도인은 그냥 1억 받고 딱 입 다물죠. 들어갔어. 그리고 매수인은 1억 줬고 끝. 근데 나중에 매수인이 저 같은 세무사를 만난 거예요. 대표님 권리금 주셨는데 왜 경비처리 안 하셨어요? 그럼 이제 매수인 뒤늦게 얘기하지. 매도인분 세금 신고 저 해주세요. 저 경비처리 받아야 돼요. 매도인이 만약에 사이가 그때 안 좋아졌어. 이 사람이 세무서에 진정 넣으면 여기 1억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세금 추징 나와요. 1억이 순이익이면 35%면 세금 3천만 원 나와요. 가산세까지 하면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상호 간에 좋은 거다. 근데 이거는 서로 간에 세법의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많이 또 오해하는 거 보증금하고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보증금하고 권리금은 다른 거예요. 보증금은 내가 돈 넣고 받는 개념이고 권리금 내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상대방이 이 두 가지 다 안 해주겠다. 나 걸리면 내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매수인은 최소한 계좌이체라도 하세요. 요새는 은행 가서 1억 못 뽑아요. 참고로 1억 뽑으면 경찰 불러요. 이 우스갯소리가 진짜예요. 요새 보이스피싱 때문에 1억 뽑는다고 뭐부터 막 하고 경찰 부른다고 하고 하거든요. 괜히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계좌이체 하세요. 이게 나중에 매수인분을 보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사업을 시작할 때 또 많이 겪는 문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다 대출받아서 시작할 거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런 테이블 하나도 중고로 사고 싶겠죠. 뭐 저라고 사무실 개업할 때 다 새 거였겠어요? 저도 다 중고로 샀어요. 근데 중고로 사는 방법이 저는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르다. 뭐냐면 보통 이제 중고 사면 사업자 내신 분들은 이 비용 처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 아니 매출도 없는데 무슨 세금 걱정이야.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돈을 벌었을 때 상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은 초반에 많이 들어가. 그럼 이 비용 준비는 잘해야 되는데, 자, 중고 거래를 한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중고나라를 구매를 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산서가 뭐가 어디 있겠어요. 증빙을 못 받아요. 그럼 차라리 저는 일단 첫 번째 추천하는 거, 내가 사야 되는 물건, 특히 전자기기 같은 거, 신제품하고 중고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성능 자체가. 그런 거는 무조건 그냥 신품 사세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10%는 무조건 환급 받는 거예요. 제가 맥북을 예를 들어볼게요. 맥북이 뭐 얼마죠? 한 100만 원 하나요? 500만 원 하나요? 세상에. 저 좋은 컴퓨터 안 써가지고. 자, 맥북이 500만 원이라 가정해볼게요. 중고는 얼마예요? 200부터 뭐 100 이렇게 완전 반 이상. 근데 기능마다 좀 다르기는 하죠. 성능마다. 자, 근데 저는 맥북 500만 원 살 거예요. 맥북 같은 경우는. 왜? 최신 기능으로 사는데 그럼 금액이 부담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500 주면은 10% 50만 원 그대로 환급 받을 거고, 그럼 450만 원 있죠. 그거 소득세 경비 처리될 거예요. 나 앞으로 사업 계속 돈 벌 거잖아요. 그럼 30% 할인받는다 가정해볼게요. 400에 30% 하면 120만 원 또 할인받는 거죠. 그럼 대략 한 170, 200만 원 할인받는 거예요. 근데 중고가 200만 원 저렴하면 세금까지 고려하면 똑같잖아요. 하지만 성능 차이는 크게 나겠죠. 그래서 전자기기 같은 거는 신품 사자. 하지만 이제 이런 우리 가구 같은 거 신품하고 중고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고를 구매하는데, 중고를 구매할 때 이제 팁, 개인한테는 구매하지 말자.
차라리 업자들, 중고업자들 있죠. 스마트 스토어를 가든 중고나라를 가든 거기에 다 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부가세를 주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받으세요. 그것도 사이트 보면 계산서 발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중고를 구매하더라도 개인한테 사지 말자. 업자한테 사자가 이제 두 번째 팁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거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사업자도 아니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계좌이체 입금을 하시고요. 그 우리 통 나눈 거 있잖아요. 당근마켓 이런 데 가면 통 나누잖아요. 그거 스샷 찍어가지고 담당 세무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비 처리가 된다. 하지만 가산세가 있다. 2%. 근데 2% 가산세 내도 최저 세율이 6%죠.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네. 첫 번째, 전자기기는 무조건 신품 사고, 가구나 이런 것도 중고가 괜찮으면 중고 사는데 업자한테 사자. 근데 업자가 안 되고 개인한테 살 거면 대한해양 캡처한 거랑 이체 내역만 가지고 있어서 경비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자도 내고 인테리어 비용 계산서도 받고 장비 다 채웠어요.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포인트, 대표님은 사업만 열심히 하면 돼. 이제 우리 그 다음 주는 세무사의 몫이에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지. 자, 많이 하는 실수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조금 대표님들 아시는 분들은 이 감가상각을 뭔지 아세요?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감가상각 뭐냐? 제가 핸드폰을 샀어요. 과세관청은 이거를 최소 5년은 쓴다고 봐.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주고 사면은 매년 20만 원씩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를 해줘요. 이게 일단 원칙이에요. 여기서 조금 아시는 분들. 세무사님, 그 감가상각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이번에 안 넣고 내년에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어차피 올해 받을 거 왜 내년에 받지? 라고 했을 때 이유는 소득세는 누진과세다.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 자, 그럼 이 대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첫 해는 아직 비용이 많으니까 세금이 별로 안 나와요. 세율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경비 처리 안 하고 내년에 순이익 높을 거니까 내년에 세율 높을 때 경비 처리 할게요. 그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한 상위 1%의 지식을 가지신 분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어설프게 아는 건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공부는 했어. 맞는 것 같아. 근데 어설프게 알아.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대표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보통 젊은 분들이 많아요. 자, 창업감면까지 그런 분이 무조건 알고 있거든요. 창업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을 미루는 거예요, 뒤로. 어차피 세금 안 낼 거니까. 근데 이 감가상각을 뒤로 밀어버리면 창업감면이 깨집니다. 깨져요, 창업감면이. 조금 경비처리 나중에 받으려고 창업감면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산 조정 사항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창업 감면이라는 세액 감면이 없을 때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비를 많이 넣거나 세액 공제를 많이 넣거나 라는 건데 우리가 이 둘 간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액 공제가 많이 들어갈 때는 경비 결산 조정 사항 하면 안 된다. 조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또 사업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게 된 거야. 그럼 사람을 뽑을 때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4대 보험이라는 걸 인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았어. 그래서 이제 급여 협상을 하는데 본인은 4대 보험 내기가 싫다고 하는 거야. 나는 월급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4대 보험 떼면 실수령이 290, 280 줄어드니까 전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3.3 떼고 받을게요. 라고 딜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어디 업체? 3D 업종. 요식업이 3D 업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식업이 3D 업종이 됐더라고. 그런 데서는 특히나 4대 보험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때 대표님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정규직 4대 보험 내고 할지 3.3 대고 프리랜서로 할지 되게 어렵죠. 자,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표님도 그러고 근로자도 가장 좋은 거 그냥 표면상으로는 3.3이 가장 좋아요. 대표님은 그냥 200만 원 줄 때 3.3만 떼고 주면 되고 이 사람도 3.3만 덜 떼고 받으니까 실수령이 별 차이가 안 나. 서로 간에 해피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무너진다. 언제 무너지냐? 자, 이 근로자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뭐든 어떤 상황이든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 고객님은 대출이 안 나와요. 왜요? 월급 받은 게 없잖아요. 저 월급 받은 거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월급으로 안 쳐줘요. 프리랜서는 은행에서 봤을 때 되게 위태위태한 직업이야. 그럼 이제 근로자가 말하죠. 아니에요. 저 여기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노동부에 진정해 넣어요. 근로자가. 그럼 이제 노동부가 확인을 하겠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9 to 6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업무를 했던 사람이야. 갑과 을의 위치에 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근로자의 질을 인정받겠죠. 그쵸? 그럼 이제 노동부가 대표한테 말할 거예요. 대표님, 이 사람 왜 4대 보험 안 내주셨어요? 4대 보험 내주세요. 하는데 여기서 이슈. 원래는 4대 보험을 줄 때 근로자 절반, 사업주 절반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업주가 이 절반을 다 내게 돼 있어요. 다 내줘야 돼요. 왜? 근로자한테 4대 보험 어떻게 걷어? 이미 연락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는 독박 씌울 수가 독박. 이런 경우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근로자는 그냥 넘어갔어. 이런 상황이 없었어. 근데 대표님 입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요. 근데 인건비 200만 원씩 경비 처리했어. 세금 많이 줄겠지? 하지만 200만 원 해봤자 1년에 2,400밖에 안 되죠. 세금 많이 못 줄여요. 저 같은 세무사를 만났어. 아, 대표님, 요 근로자 나이가 다르면, 나이가 만약에 30세 미만이거나 이상이면 850이나 1,450을 세금에서 빼줄 수 있는데 이거 못 받았네요. 어떡해요? 대표님은 4대 보험료 아끼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세금. 그래서 조금 스마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최소한 첫 번째 근로자는 4대 보험 정규직을 들어주세요. 근데 근로자가 4대 보험 내기 싫다면요, 대신 내주세요. 계산해볼까요? 200만 원이면 각각 9.6%하면 17만 원 돼요. 다 내준다 그러면 34만 원 내주는 거죠. 1년이면 대략 한 480 내주는 거야. 4대 보험료를. 480만 원 생돈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세액공제 850에서 1,450 받으면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두 번째, 안정적이지. 갑과 을에 위치해 있던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게 아니니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직원도 뽑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이니까 제가 B2C 사업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B2C 사업은 뭐냐?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일반 고객들인 거예요. 회사가 아니고. 요식업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자, 요식업에서 음식 먹고 요새 다 카드 결제하죠. 카드 결제를 하는데 과세관청은 너네가 카드 결제 받아줌으로 인해서 매출이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현금 주면은 자진신고 안 하면 매출이 누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고마워가지고 너네 돈을 카드로 받으면 내가 일정 부분을 부가세에서 빼줄게라는 파격적인 세액공제가 있어요. 1년에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빼줘요, 부가세에서. 카드 결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일단은 매출액 10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개인 사업자들 중에 매출액 10억 넘어가면 법인전환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부가세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은 매출액 10억이지만 사실상 계산을 따져보면은 매출액 7억 6천 넘어가면 이 부가세 세액공제 1,000만 원을 더 못 받아요. 그래서 7억 6천까지는 아까 신용카드 발행해서 공제 1,000만 원 받는 거 이걸 꼭 받자.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부가세 혜택이 없으니까 법인 전환은 고려해봐도 좋아요. 자, 오늘은 정말 제가 세무사로서가 아니고 제가 세무사로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했을 때 여러분하고 제가 빙의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업자 낼 때부터 사람 고용하는 거, 중고 비품 구매하는 거, 인테리어 업자랑 딜하는 거, 권리금 낼 때 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영상에 한번 잘 담았다고 잘 담았죠? 잘 담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좀 찍어 볼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좀 더 소상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무사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다면 또는 세무사가 법인 전환을 한다면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